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7월 14일 월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끝난 세월호 사고 국회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에 대한 유가족들의 평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어떻게든 경감하려 애쓸 뿐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상대하는 야당의 모습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총체적 부실을 확인했다는 특위의 기관보고 총평은 그들만의 공허한 주장일 뿐입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자 세월호 사고 국조특위위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KBS 신임 사장으로 조대현 전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애초에 유력하게 거명됐던 후보들이 아닌 야당 추천 이사들이 지지한 후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인물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특종의 진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월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 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です。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주요 국제 뉴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엔 평화대학이라는 곳이 있군요. 한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혔다. 이런 내용의 특별 보고서를 소개했다고요? 네,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는 유엔 평화대학이 이 대학 석사과정 학생이 작성한 특별 보고서를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 정부 요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한 방법과 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인데요. 예. 보고서는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홍보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중 정부기관들과 군이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고요. 많은 한국인들이 이 민주주의의 꽃이 짓밟혔다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 국가기관들이 대선 개입에 연루됐다. 이걸 지적하는 내용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여론 조작을 위해 한국의 국정원, 국군사이버사령부, 행정안전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그리고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됐다고 밝혔고요. 예. 이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본 이념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해외로 번져간 규탄 시위들도 소개하면서 민주주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또 방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 사이트 좀 와서 보라고,
권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공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민간인 시설에도 공격을 가했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민간 시설에도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해 인명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알자지라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전날 24시간 동안 가자 지구 내 158곳을 폭격했는데요. 예. 이슬람교 사원인 모스크와 자선단체 그리고 은행 등 민간 종교시설도 포함됐고요. 심지어 장애인 보호 자선단체도 피격돼 환자와 간호사 등 4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유엔은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사망자의 77%가 민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인명피해 규모 어느 정도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민간인을 포함해 최소 155명이 숨졌습니다. CNN은 이스라엘의 이번 가자지구 폭격으로 최소 28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고 정신적 고통 징후를 드러내는 어린이도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 측은 부상자만도 1,085명을 넘었다고 밝혔고요. 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는 주택 500채가 파괴되고 3,000명 이상이 난민 신세가 됐으며 물과 전력 공급 시설 파괴로 수십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집계했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가자지구 북부에 사는 주민 4천여 명이 남쪽으로 대피해 유엔이 운영하는 8개 학교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서서 유엔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팔레스타인이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당하고 있고 어린이 희생자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한 게 아니라 양측의 휴전을 권고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습에 나섰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어떤 이유도 민간인 학살, 특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죄 없는 어린이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예. 국제사회의 이목도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 중단 촉구하는 시위가 여러 곳에서 열렸죠? 그렇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폭격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터키, 튀니지, 레바논,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시위가 진행됐고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그리고 일본에서도 각 나라의 이스라엘 대사관 앞 등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예. 한 시위 참가자는 히틀러가 당신들에게 행동을 따라하지 말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있군요. 네,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와 혼슈 사이에 있는 오키 제도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오키 제도 주민 7명의 증언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작업을 이미 마쳤다고 보도했는데요. 예. 일본 정부는 앞으로 조사연구회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것은 195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조사에 발을 벗고 나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동안 일본 시마네현은 다케시마 문제연구회를 설치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조사 사업을 벌여왔는데요. 예. 최근 센카쿠 열도 혹은 갸오이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등을 계기로 일본은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국외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탈리아가 침몰했던 콩코르디아호 좌초된 지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드디어 인양을 할 모양이군요. 네, 이탈리아 당국은 토스카나 해안의 진리오 섬 근처에서 좌초된 콩코르디아호의 인양 작업을 14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업에는 건조 비용보다 많은 총 11억 유로,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예. 콩코르디아호는 지난 2012년 1월 승객 4,229명을 태우고 가다 암초에 걸려 32명이 숨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유람선의 선장은 현재 선박 좌초 유발, 과실치사 그리고 모든 승객 탈출 전 배를 떠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7월 14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아일보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예. 사회면 기사입니다. 14면에 실린 기사인데 오늘 첫 뉴스로 소개하게 됩니다. 정윤회 씨가 이혼했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최근에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퇴근할 때 서류 뭉치를 싸서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목격됐고 이걸 정윤회 씨에게 가져가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라면서 정윤회 씨를 겨냥한 비선 실세 의혹을 연일 제기한 바 있었죠. 예. 이렇게 현 정권의 숨은 실세로 지목돼서 논란에 휩싸인 정윤회 씨가 부인 최모 씨와 최근 이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부인 최모 씨는 1970년대 중후반 박정희 정권 말기에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 때문에 당시 중앙정보부의 내사를 받았던 고 최태민 씨의 딸입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모 씨, 최태민 씨의 딸 최모 씨는 올해 초 서울가정법원에 정윤회 씨와 이혼하겠다는 소송을 냈는데요. 최태민 씨의 딸인 최모 씨는 2월에 이름을 바꾼 다음 다른 이름으로 소송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 관계자들에게도 이 최모 씨가 누군지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그 이전의 이름은 최순실이었죠. 소장이 접수된 뒤 곧바로 이혼 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하는데 수개월 동안 법원과 양측이 이혼을 할지와 조건을 논의한 끝에 최근 조정이 성립돼서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법원의 조정 결과를 보면 자녀 양육권은 최모 씨에게 넘어갔고 예.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십 년의 결혼 기간 중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하고 이혼한 뒤 서로를 비난하지 말자는 특이한 조건도 조정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정윤회 씨가 대표인 얀슨이 입주해 있는 서울의 강남 건물, 강원도 임야, 이런 정모 씨 부부의 주요 재산은 대부분 최모 씨 소유라고 합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윤회 씨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분할받았거나 하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 기사를 보면 말이죠. 약간 어떤 주장을 하기가 좀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혼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뭐 그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인데요. 예. 예. 혼인 중의 일을 함구하기로 조건을 달았다. 네. 예, 좀 특이해 보입니다. 이혼한 뒤 서로 비난하지 말자. 뭐 이런 특이한 조건도 눈길이 가게 됩니다. 정윤회 씨가 이혼했다는 소식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당초 친분 관계를 부인했던 손모 씨와 정치활동을 함께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손모 씨가 누구냐? 그 지역위원회 건물의 그 주인입니다. 예, 공짜로 이제 사무실 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던 그런 당사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정성근 후보자가 지난 10일에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육사 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손모 씨 건물을 지역사무소로 무료로 사용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 전까지는 몰랐던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했다가 청문위원들이 추궁하니까 이전에는 알았는데 자율방범대에서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손모 씨는 정성근 후보자가 위원장을 맡은 2012년 대선 새누리당 파주 갑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활동을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 희망 드림웨이 파주 게시판에는 2012년 11월에 정성근 후보자가 손모 씨에게 선대위원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회의하는 사진이 게시돼 있었다고 박홍근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정성근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서울 마포 재개발 아파트 딱지 거래 의혹에 대해서 1992년 부동산을 통해 매입했다라고 했는데 주민등록 초본에는 1991년 8월 마포구에 전입해서 1991년 12월에 강남구로 전출간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도 관련 사건이 많아서 제대로 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예. 띄워보면 다 나오는 건데 또 의혹이 제기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걸 틀릴 수가 있을까요?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른 신문들도 대부분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한겨레가 좀 더 심층적입니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에서 2002년 당시 중학생 딸을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정식으로 유학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인 취재 비자인 I 비자를 변칙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01년에는 교육부 지침상 중학생은 외국 유학을 갈 수 없어서 유학 비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에 I 비자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것은 뭐 국내법은 말할 것도 없고 미 연방 이민법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예.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성근 후보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은 2001년 8월 13일 관광 시찰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미국 1회 방문 때 최대 6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야 했는데 정성근 후보자는 유효기간이 5년인 취재용 비자, 말씀드린 대로 I 비자를 발급받고 배우자, 아들, 딸과 출국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가 현재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비자 사본에는 본인과 딸이 I 비자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I 비자로는 취재 업무가 끝날 때까지 언론인 본인과 배우자 21살 미만의 자녀들이 함께 체류할 수 있지만 비자를 받은 언론인은 가족들과 함께 체류 기간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정성근 후보자는 미국 방문 9일 만인 2001년 8월 22일 혼자 귀국했고 부인과 아들, 딸 3명은 이듬해 7월 12일에 귀국했습니다. 이 기간 아들과 딸은 각각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예, 딸도 SBS 기자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취재 비자를 받죠? 글쎄 말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파원으로 장기 취재를 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I 비자를 받으려면은 결국 회사와 공모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조작해야 한다는 건데 불똥이 SBS에게까지 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뭐 이렇게 되면은 정성근 후보자 뭐 청와대가 고집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또 오늘 신문들의 대체적인 논조입니다. 동아일보 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작은 기사인데 실소를 금치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예. 서청원이냐 김무성이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당원 아니겠습니까? 탈당한 적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그 투표권을 행사하느냐, 그래서 전당대회장의 모습을 드러내느냐, 아닐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당적을 유지해온 첫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데 왜 당에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느냐? 그 내용이 아주 우습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이 아닌 일반당원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책임당원은 뭐냐? 월 2,000원 이상 꾸준히 당비를 내야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 다른 당에서는 진성당원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비를 제대로 안 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월 2,000원이요? 월 2,000원이요. 예.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도 아니고 월 2,000원인데 반띵 1,000원도 잘 안 하신 모양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전관예우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을 선거인단 명단에 넣는 방법도 있지만 사전에 검토를 하지 못했다. 예,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전관예우가 없는 아주 깨끗한 당 새누리당입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본인은 정작 본인에게 투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주소를 서울 중구에서 옮기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출마는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요. 예. 울릉도 사는 분이 그 백령도에서 출마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그 지역에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본인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본인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법경찰이 또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이승현 군의 아버지 이호진 씨와 누나 이아름 씨, 김웅기 군의 아버지 김학일 씨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에서 전남진도 팽목항까지 걸어가는 이런 도보순례 도중에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자신을 미행하는 사법경찰을 발견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경기도 단원경찰서 형사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미행하다가 들통이 나서 파문이 일었었지요. 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 형사 2명은 5월 19일 안산에서 진도로 내려가던
유가족 30여 명을 몰래 따라가다가 고창에 있는 한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파문이 확산되니까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유가족들에게 사과하면서 앞으로 사전 동의를 거치지 않은 사복경찰의 활동은 하지 않겠으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 이 약속은 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뿐이었다는 거죠. 한편 유가족들은 지난 8일 길이 130cm, 무게 5kg의 십자가를 지고 750여 킬로미터의 도보 순례에 나섰습니다. 잊혀져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의 조속한 귀환을 염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은 단원고에서 출발해서 진도 팽목항을 거쳐 8월 15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석할 계획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수 있을지 이게 주목됩니다. 누구처럼 밑에 바퀴를 달고 십자가를 끌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십자가를 직접 들고서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8면 현장에서라는 제목의 기자 칼럼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일호 기자가 쓴 건데요.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조원진 의원에게 비판을 했습니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저희 아이들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달게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지키고 싶어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김일호 기자 칼럼입니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2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가족분들 잘 좀 계세요 라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서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더니 지난 11일에는 세월호 참사를 조류 인플루엔자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또 그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과 노무현 정부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헌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다. 확인해 봤느냐라는 질문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사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 경제보좌관을 지낸 조윤재 서강대 교수와 밥을 먹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조윤재 서강대 교수와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닮은 모양이죠. 예. 자, 이후에 이 사진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런 질문을 했다고 시인했다. 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착오했다가 아니라 이게 뻔히 아닌 줄 알면서 조윤재가 저 유병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 조원진 의원이 아이를 잃은 유족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쏟아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난을 감수해가며 숨진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이유는 또 뭘까? 대구 지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 이유를 찾는 이들이 많다. 조류 인플루엔자 발언도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펴는 와중에 나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에 대구를 방문할 때마다 늘 옆자리를 지켰던 인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방문 다음 날 지역 일간지에 큼지막하게 실린 박 대통령 사진에는 늘 그가 등장하곤 했다. 자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는다는 우스갯소리가 기자들 사이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대구에서 국회의원은 어쩌면 새누리당 임명직이라고 할 수 있다. 조원진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족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이런 정치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족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윗불의 심기를 살피는 게 정치적으로 더 이득이 될 수 있어 보이는 탓이다. 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망가진 그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대구에서 잃을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예, 이런 김일호 기자의 기자 칼럼이었습니다. 예. 조원진 의원의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 일간지에는 보도가 안 되겠죠. 예. 이 조류 독감이 조씨들만 걸리는 거면 저도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인지, 예. 그것도 의문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입수한 2013년 공공기관 결산평가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2012년에 비해서 빚이 늘어난 상위 공공기관 10곳의 부채 증가 총액은 25조 8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바로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친박계 인사가 투입된 8곳의 공공기관, 이곳의 부채 증가액은 21조 1천억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또 1위부터 3위를 차지한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에 전부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임명돼 있다는 겁니다. 또 기획재정부의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 E등급을 받은 공기업 13곳 가운데 9곳에 친박계 인사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제점을 받은 공공기관 중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인 2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5곳인데 5곳은 한국철도공사, 대한석탄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이런 회사들인데 2등급을 받은 공기업 5곳 가운데 4곳에서 친박계 인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하산은 없다. 몇 번이나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 후보 아니었습니까? 국가 개조한다면서 앞으로 관피야 척결하겠다 그런 말도 했었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민병두 의원이 이런 말을 만들었군요. 박피아라고. 친박계 인사 플러스 마피아 말이죠. 경향신문 2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예. 또 경향신문 5면을 보면은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자 55명의 전과 기록을 살폈는데 55명 가운데 30명에게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충남 서산 태안의 경우 출마한 후보자 전원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재식, 새정치연합 조한기, 무소속 박태권 후보 모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누가 가장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았나 예. 이걸 파악해야 되겠네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표시되지 않아가지고 옥석을 가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를 받은 건지 취소 취소인지. 예. 자, 이런 가운데 정도가 좀 심한 후보들의 경우도 오늘 경향신문이 짚었는데요.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송환기 후보 같은 경우 2009년 사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지역에 출마한 무소속 양창석 후보는 1993년 뇌물수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추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한 후보는 새정치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후보입니다. 전남 나주 화순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이렇게 5차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같은 지역의 무소속 강백수 후보도요.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신문기자로 변신을 해서 주목을 받았던 개그맨 출신 무소속 이재포 후보 지금 경기 김포에 출마했는데요. 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4차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예. 국민일보 3면을 보니까 말이죠. 새누리당의 이번 재보선 전략, 그 전략을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 초반에 권은희 때리기에 모든 걸 걸 태세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공천한 광주 광산을은 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여당이 화력을 집중할 지역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권은희 전 과장 공천과 관련해서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내친 김에 전체 선거 구도를 여당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보관이라고 이렇게 국민일보는 해석하고 있는데요. 함진규 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어제 브리핑을 가지면서 야당은 신빙성 없는 진술로 대한민국 경찰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전략 공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함진규 대변인의 말을 사실상 어떤 신호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조선일보가 오늘 신면에서 권은희는 정의로운 폭로라고 하는데 1심과 2심은 권은희 증언은 허위라고 규정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권은희 수사과장이 730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국정원 댓글 사건 폭로가 정의로운 선택이었다고 설명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도대체 조선일보가 말하는 법조계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한쪽에 쏠려있는 법조계는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조선일보 기사에는 법조계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댓글 수사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권은희 씨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허위 내지 근거 없는 추측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권은희 씨의 일방적인 주장의 근거에 수사 축소, 은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용판 전 청장은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판결, 과연 정당했는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와 시각이 완전히 판이한 한겨레 사설도 봐야 됩니다. 2월 7일자 사설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예. 우선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40개의 의심스러운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사실을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 확인했고 김용판 전 청장이 그에 대해서 보고받고도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한 사실까지 재판부가 인정해놓고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다고 결론 지은 것은 상식에 반한다. 재판부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노트북 압수수색 영장 보류 과정 등 여러 쟁점을 거론하면서 권은희 과장보다 다른 경찰관들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도 문제다. 나중에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팀의 폐쇄회로 TV를 통해서 확인됐듯 이들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가 대선 관련 게시글을 추천하고 이틀 동안 오피스텔에 나오지 않은 채 댓글 흔적을 삭제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사실은 덮어둔 채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해서 결국 국민을 속였는데도 이런 경찰의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것뿐이 아니죠. 박근혜 정권이 이 사건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외압과 방해를 가한 사실, 이런 사실을 또 복귀해본다면 김용판 1, 2심 판결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은 정당했다라는 전제로 권은희가 거짓말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는 그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조선일보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1면 톱기사인데요. 피살자인 재력가 송모 씨. 이게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청부 살해한 사람으로 꼽힌 송모 씨 아닙니까? 예. 송모 씨가 현직 검사에게 건넸다고 장부에 기록한 뒷돈은 2천여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연루된 청부 살인 피해자 송모 씨는 구청장, 세무서장, 경찰, 소방서 공무원과 지역 정치인 등 10여 명에게 많게는 수백만 원씩을 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정관계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김영식 서울시 의원에게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검사에게 2천만 원을 줬다는 건데 이것도 자칫 수사를 잘못하면 또 특검 얘기 나오겠네요. 예. 한편 중앙일보 1면 하단에 실린 기사입니다. 곽재웅 전 서울시 의원이 며칠 전에 중앙일보 기자와 만나서 광역 의원들이 당선된 다음 공무원 업자에 갑이 돼서 그 비리의 연결고리가 되는 현실을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한 현역 국회의원이 시의원 후보들에게 배지를 달면 2억 원을 버는데 배팅을 해볼만 하지 않겠느냐 라면서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공천 받기 위해 현금을 낸 시의원들은 임기 내내 청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현직 서울시 의원은 공천 헌금으로 낸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 비리에 손을 대게 되고 한 번 비리에 개입하면 업자들의 집중적인 로비 대상이 된다면서 결국 의원, 공무원, 업자가 공생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배지 달면 2억 번다면서 국회의원이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 상당히 주목되는데요. 곽재웅 전 서울시 의원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했느냐. 서울 성동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소속 당은 어디입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예. 물론 지금 곽재웅 전 서울시 의원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게 다른 지역 시의원 얘기일 수 있고요. 예. 비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야기라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명이 거론된 증언, 이 증언과 관련해 실체가 규명될 수 있을지 이것도 역시 주목됩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흔히 노동기본권에 대한 정권의 감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하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노동자를 상대로 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처우한 거, 이걸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당노동행위의 인정률이 높아진다 하면 이 부당노동에 대한 어떤 감수성이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노동권에 대한 그런 이해가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한 자릿수대로 추락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친기업, 반노조 기조가 뚜렷해졌다라는 겁니다. 노조 와해를 공모한 기업들, 당연히 이건 부당노동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일제히 불기소 처분을 당했습니다. 노동위, 검찰, 법원 거의 눈 감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노동자들을 못살게 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서 구속 기소를 했다든지 실형을 했다든지 지난 5년 동안의 그런 실적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예. 사건 인정률은 7.4%. 예. 사건 기소율은 1.5%. 네. 예. 기소된 사건 중에 징역형 선고율은 3.7%. 네. 예. 오늘 경향신문 1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법으로 뭐를 한다는 것, 사측에 대응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뭐 그냥 말하자면은 기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 노동자 당신들이 무슨 권리를 주장해? 이게 바로 지금 정부의 그 기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겨레가 성장론을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성장론, 이거는 뭐 앞으로는 기업들한테 세금 깎아주고 수출 많이 하라고 해서 그것이 성장으로 바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오늘 기획기사입니다. 1면부터 4면 관계기사가 있는데 임금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목이 이제는 소득 주도의 성장인데요. 실질 임금이 1% 늘어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1%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관행과 또 인식은 임금의 몫이 커지면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줄어서 결국 고용까지 감소시킨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주장과는 다르게 임금이 오르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서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가 지난 6월 부경대 지역사회연구소에 제출한 한국의 기능적 소비 분배와 경제 성장, 수요 체제와 생산성 체제 분석을 중심으로 란 제목의 실행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실질 임금 1%가 늘어날 때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0.68에서 1.0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텐데 말이죠. 또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텐데 말이죠. 노동 친화적인 국가에서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결론 주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1면에 나와 있는 기사 주목됩니다. 미국이 최근에 전시작전 통제권의 한국군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기는 시점을 또다시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서 해체되지 않고 존속할 한미연합사령부를 평택으로 옮기지 않고 서울에 잔류시켰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미국이 우리 정부와 군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예. 정부와 군 당국은 군사적 필요성과 서울시 등 관련 부처의 입장, 국민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합사 서울 잔류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사가 지금 용산에 있죠. 예. 용산의 큰 넓은 땅, 이 부분은 미군이 갖고 있겠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좌장우라고 한 사람이 이명박 정권 밑에서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는 원안을 버리고 수정안을 냈다는 것은 그거는 반대한 거나 마찬가지다. 계속해서 잘못된 사실을 왜곡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내대표 때 그런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평의원 시절에 수정안을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내용을 밝힐 것입니다. 당권 나온 사람이 대권을 맡으면은 당을 장악해서 인사권과 당권 모두 장악하고 제가 압도적인 1위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등한 후보가 당혹한 나머지 금도에 벗어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후보를 포기한다고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해 주시면 서청원이도 중대한 당을 위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중대 결단을 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중대 결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거기에 대한 제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 있겠습니다. 대권 욕심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은 대통령이 내임덕이 오고 당이 불행해진다는 여러 번에 걸쳐서 밝혔는데 굳이 우리 서청 후보께서 저를 갖다 대권 주자로 자꾸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김무성 후보의 이번 당대표는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심 없이 대통령을 위한다는 분이 대통령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길 기다렸다는 듯이 과거의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집권여당 지도자가 될 사람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구태 정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정치 적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태의연한 이전 투구. 그럼에도 이들은 상대가 너무 구태스럽다며 구태를 벗기겠다고 강조. 저 후보자들의 과거에 어떤 공개 못한 정보가 있는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전부 저 자료를 통해서 당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과거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과거의 모든 구태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서로 구리다고 말하는 두 사람 다 사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 정과 논란부터 나는 정과 2범이지 당신은 3범이지 않느냐. 예. 조작 논란 등 정말 6.4 지방선거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기회 주십시오. 정신 차리겠습니다. 예. 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혁신 경쟁을 하고 비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이런 모양 꼴불견 같으면은 오히려 두 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혼자 고고한 척 하시는 김태호 의원. 이분이 국무총리 후보였을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의 말.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는 한마디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총리가 될까 할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그 태도 면에서도 그러하고 답변을 하는 자질 면에서도 도저히 총리감이 못 됩니다. 심지어 입만 버리면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태도는 공정한 사회를 이끌어갈 총리로서 부적격자입니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은행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직권남용, 배임 등 6-7가지의 필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국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특위가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기관보고를 통해서 정부의 구조활동이나 대책이 총체적으로 부실했음을 확인했다. 이런 총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여당은 정권 보위에 급급했고 야당은 여당 앞에서 무기력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유가족들은 국회에서 눈을 돌려서 자구책을 찾아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자 국조특위위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 연결해서 국조특위 상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예, 일단 정부의 그 총체적 무능을 확인했다. 특히 기관 보고에 대한 성과는 뭐 이렇게 요약이 됐지만 가족들이나 시민들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국회 무능만 확인했다. 이런 냉소가 좀 강한 편인데요. 이런 유가족들하고 시민사회단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죽어갈 때 그때 그 아이들을 구할 국가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이 세월호 참사를 관통하는 국민들의 분노죠. 예. 정치가 그 분노를 대안으로 잘 조직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냉소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국회가 충분히 못했다는 생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릴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국회가 성급히 결론을 내고 사태를 서둘러 끝내고 싶어하는 이런 세력이 인적, 물적인 힘을 갖고 이 진상규명하려고 하는 흐름을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국정조사의 역할은 검찰이 조사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 각 기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데 지금까지 한 2주 동안은 국정조사가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이 관련자를 강제로 소환하고 인신 구속을 통해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국정조사는 그 자체로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의 방향이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방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그런 점에서 성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족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기대만큼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도 방해 요인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새누리당의 비협조 이게 네.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 정말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는 그 사건 자체로 우리 국민 수백 명의 우리 국민 특히나 꽃도 피워보지 못한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있다가 바닷물 속으로 수장된 거 아닙니까? 근데 새누리당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나오는지 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한 축인 여당의 무관심을 넘어선 방해, 특히나 새누리당 신재철 위원장, 조원진 간사가 회의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걸림돌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그리고 가족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단이 모든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흡족할 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야당 국조특위위원들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또 인정하기도 했고 또 야당이 해경 녹취록이나 감사원 부실감사 등에 대해서 밝혀내는 성과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예. 반면으로 여당이 무조건 사건의 본질을 선장, 선원, 해경의 초동 대처만으로 한정하고 또 해경에 대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청와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기만 일관함으로 해서 그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볼 때도 국정조사에서 참으로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대해서도 기존의 언론에 다 보도됐던 내용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긴 합니다만은 세월호 국정특위가 기관 보고나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앞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꼽을 수 있을까요? 그 밝혀지지 않았던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예. 초동 대처 상황에서 해경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대응을 했는가. 특히 이제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구조하러 간 해경의 1, 2, 3정, 그리고 헬기, 더구나 해군까지도 피해자 모두가 배 바깥으로 나와 있었다고 생각하고 구조 장비를 제대로 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전파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예. 해수부 장관, 해경청장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가는데 해수부 장관은 구조 작업에 나가 있는 세 대의 헬기 중에 한 대를 그 기름 넣는 척해서 오게 하고 그걸 타고 간 일도 있고, 해경청장은 구조 작업에 들어가야 될 헬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구조 작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이런 일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당일날 해경 상황실과 청와대 한면을 통해서 100통화 넘게 통화된 내역, 그리고 청와대가 이 100통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각 기관과 통화된 내용,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다 새롭게 밝혀낸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와대가 이번 사건을 바라봤던, 청와대가 중요했던 청와대는 중요한 모든 정보가 모아지고 또 대통령에게 보고드려서 대통령 지시하면 그것을 전파하고, 예. 전파된 내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대통령 보좌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파되는 속도가 청와대는 YTN을 통해서 봤고요. 지시한 시간도 1시간, 처음에 신고한 것으로부터 1시간 8분 지난 10시에나 들었고, 대통령 첫 지시가 10시 15분인데 1시간 23분 만에. 그러니까 배가 거의 다 쓰러진 시점까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날 4시 반까지 청와대는 이런 긴급한 상황에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없었고, 오후 5시 넘어서 대통령 중대본 갈 때까지 대통령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됐죠. 예. 특별히 가족들 입장에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게, 야당이 청와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여러 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뭐 자료 제출을 대부분 안 한 상태인데요. 네. 이렇게 청와대가 나오면 딱히 대응할 어떤 방법이 없는 겁니까? 국회 차원에서는? 그게 국정조사가 이 수사권 같은 걸 갖고 있지 못해서요. 지금 청와대는 저희가 요청한 100건이 넘는 자료 중에서 10건 자료 제출했거든요. 그것도 뭐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의 자료만 제출했는데, 예. 그건 정말 청와대가 무성의하고 무의미한 자료만 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했는데, 국정조사가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해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수차례 야당 쪽에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제기하는 문제인데, 예. 이 처벌하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돼 있는 게 문제인데, 단지 이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그 의미가 그 자체로 스스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국민의 분노를 얕잡아보고 있는 것이기 되므로 국민들이 그 자체를 판단해 주시고요. 국정조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 책임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방향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정부기관이, 특히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는 것은, 예. 지금 유가족이 말씀하고 계시는 새로운 진상규명위원회에 유가족 요구대로 수사권을 제대로 줘서 청와대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머지 역할을 유가족이 요구하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위원회, 거기서 더 밝혀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앞으로 국정특위 일정 중에 이제 추가적인 현장 조사 그리고 청문회가 남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주목할 부분이 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사항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실지 그 부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4일부터 증인 신문하는 청문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까지 이제 기관 보고를 통해서 기관에 있는 증인들, 그분들을 다 부른 거거든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꼭 나와야 될 분들, 뭐 해경청장이나 또 저 이제 비서실장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꼭
필요한 기관 직원들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세월호 선장을 비롯한 구속되어 있는 선원들, 현장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잘 파악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분들을 다 불러서 청문할 생각이고요.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때까지는 문서 검증, 기관 검증,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들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 그 위원회 소위를 통해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예. 소위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당이 협조를 안 해줘서.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되지 않으면, 지난번에 했던 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런 조사를 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한 가지 또 지금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그 특별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세월호 지금 국민대책이나 유가족들은 특별법 입법 청원을 한 상태고요. 오늘 가족들 한 20여 명이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놓고 본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유가족들의 입장을 좀 충분히 특별법에 반영하자, 거기에 동의하신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다만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 합의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새누리당을 좀 설득을 하실 수 있는 건지, 가족들 입장이 그래도 최대한 좀 반영돼야 된다는 게 국민적인 그런 공감대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저희들이 낸 법이 있고, 새누리당도 법을 내고, 가족들도 법을 냈는데, 저희들이 낸 법과 가족들이 낸 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하자, 이렇게 했고요. 특히 이제 여야 가족 3자 협의체 구성하는 문제, 이거는 이제 특별법의 당의 핵심 내용 중에 수사권, 동행명령권, 특별검사 요구권,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담아내기 위한 그런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가족들의 요구를 잘 수용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생각이고요. 예. 새누리당은 여기에 협조를 안 하고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월호 국정조사는 정말 무슨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내는 과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국민들이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랄까요. 탐욕스러운 기업들에 대해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참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게 국민적 요구고, 저는 새누리당이 이런 국민적 요구를 잘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없이 우리나라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이 사고가 갖고 있는 총체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야당인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을 최대한 압박도 하고, 또 사정도 해보고, 또 정 안 되면 저희들도 가족들이 요구하는 또 그렇게 단식 이런 것까지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들도 그런데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압박 수단까지 동원할 테지만, 그 이전에 이런 국민적 요구를 새누리당이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조류독감이나 이런 단순한 사고 정도로 인식해서는 절대로 새누리당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그걸 몰라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문제는 새누리당이 특별법 통과에 끝까지 비협조적이어서 이게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된다면, 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과연 어떤 카드를 쓸 수 있는 건지, 이건데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이 세월호 참사 그리고 유가족들의 요구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요구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 여기에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지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가 개조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우리나라 근본과 뿌리에 닿아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든 수단에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국회가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예. 예.
국회 일정의 보이콧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이번 참사를 제대로 밝히는 거는 국가의 근본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참사의 근본을 밝히는 일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일에 반대를 하면 그런 세력들과는 국정을 같이 논의하기가 어렵겠죠. 예. 한 가지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뭐 특검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가지고 뭐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여부도 좀 논의가 됐었고요. 또 예산안 처리와 연계할지 말지도 야당이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뭐 정기국회라는 게 이제 9월부터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뭐 많이 남아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를 고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 충분히 이 청취자들께서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단계에서 뭐를 어떻게 행동하겠다. 지금 이렇게 와 있는 현실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고요. 단지, 저희들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고서,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국민들의 염원이 모여져 있는 것이 국회라고 하는 생각을 명백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당초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처리 시한이 16일입니다. 오늘이 네. 벌써 7월 14일이고요. 어떻게 이 시한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해야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가능하지 않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예. 그 유족들이 특별히 특별법 제정에서 여야 또 가족 3자 협의체 구성 이거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말씀하신 그 조사위의 수사권이라든가 뭐 기소권도 당연히 지금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법에 명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조원진 의원 배제 문제도 가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여당 쪽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요구를 했죠. 근데 수용하고 있지 않아서. 예. 마지막 날, 국정조사 마지막 날, 지난 금요일 날, 결국 국정조사가 파행이 됐고요. 저희는 이제 앞에서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에 담겨진 내용도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예. 그거 없이는 뭐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한 발도 나가기 어려울 거고요. 특히나 이 조원진 간사의 발언, 그거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인 거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저희들은 쭉 컨트롤 타워라고 얘기해요. 그건 당연하죠. 이 정보가 모이는 곳과 지시하는 곳은 이것은 한 덩어리 문제인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강변을 하다 보니까 조원진 간사가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이 책임지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그 희생자들을 이 조류에 비교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살릴 수 있었던 사람들을 살리지 못한 정부의 책임 이것을 조류 독감에 비교하는지 이건 그분들 그 조원진 간사의 머릿속에는 이 세월호 참사가 어떤 형상으로 그려져 있는지 이거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증인이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 위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이 항의를 했는데요. 재판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예. 재판부에서는 왜 유가족이 항의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것을 재판부가 수용을 해가면서 진정시키고 그 재판을 속개하거든요. 근데 그분을 내쫓아버렸어요. 이 국정조사가 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분노 이런 것들을 진상규명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가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데 유가족을 쫓아내고 무슨 국정조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 심재철 위원장한테 보여진 유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떼쓰는 사람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 조원진 간사의 머릿속과 심재철 위원장의 머릿속이 거의 같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분들하고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 이 예. 사건을 정말 이 정부가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진상규명할 생각이 전혀 없고 단순한 사고 정도, 유가족은 떼나 쓰는 사람들 이런 정도 인식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겠는가. 유가족들의 판단이고 저희들의 또 판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그 여당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면 이런 사람들로서는 진상규명이 안 됩니다. 예. 결국 새누리당은 진상규명 할 생각이 없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부닥칠 때고 지금이라도 빨리 그런 분들 국정조사 특위에서 바꿔주시고 그리고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특별법 정말로 진상조사에 접근할 수 있는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드는데 협조할 것을 요구드리고 저희들도 그 요구가 관철되기 위해서 최대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들은 뭐 여당도 여당이지만 야당이 국조특위라든가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해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세월호 사고 가족 대책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앞으로 특위 활동 그리고 특별법 통과 과정 짚어가면서 다시 한번 말씀 듣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기도 한 우원식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KBS 신임 사장으로 조대현 전 부사장이 선임됐습니다. 보수, 진보, 양 진영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랑 속에 흔들리던 KBS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지 월요일에 만나는 특종의 진수 시간에 미디어스 김환 편집장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환 편집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KBS 신임 사장, 조대현 전 부사장이 선임이 됐는데 우선 어떤 인물입니까? 예, KBS에서 부사장을 지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관제방송을 주도해왔던 인사로 뽑히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김인규의 남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산호조 측이나 KBS 내부 구성원들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계속 맞춰온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작 본부장으로 발탁이 되고 부사장으로 발탁이 되고 이렇게 고비마다 그 당시 사장이나 혹은 권력과 가까운 이들에게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편성들을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선보여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애초에 사장으로 선임될 것이다 이렇게 유력한 그런 전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BS 사장 선출 과정의 좀 특이함 때문인데요. 예. KBS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여당 추천한 이사가 7명, 야당 추천 이사가 4명 이렇게 해서 11명의 이사들이 투표를 통해서 이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7대4 구조이기 때문에 예. 뭐 애초에 이제 특별 다수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정부 여당 쪽 이사들이 이제 미는 인물이 사장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홍성규 전 방통위원장이나 아니면 유현순 현 부사장이 좀 유력하지 않냐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었는데요. 예. 조 부사장은 야권 측에서 이제 지지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권표가 4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 이제 4표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투표에서는 6표를 얻어서 홍성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을 한 표 차로 1차 투표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여권 쪽의 이사 2명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KBS 이사들 사이에서는 면접을 가장 잘했다 이런 평가들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면접에서 프레젠테이션이라든지 뭐 어떻게 KBS를 끌고 가겠다, 그다음에 현안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분명하고 소신을 잘 밝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제 분석적으로 보자면 여야 이사들 간에 어쨌든 최소 타협점에는 있었던 후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초 좀 유력한 것으로 뽑혔던 고대영 후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부적격자 투표에서 1위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멀어졌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조대현 후보도 부적격자에 들긴 했지만 고대영 후보나 홍성규 후보에 비해서는 부적격률 응답률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여야 간에 좀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이사 가운데 2명 정도가 이탈을 해서
조대현 후보를 지지하면서 의외로 1차 투표에서 조대현 후보가 사장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당 이사들 입장에서도 최악을 용인하느니 차라리 그건 막자. 그렇다면 조대현 후보 정도에서 여당하고 좀 타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이사들은 이제 뭐 취재 과정에서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올라온 후보들 중에 누가 되더라도 사실 이제 완전히 적절한 인사 혹은 베스트 인사라는 평가는 받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예. 어쨌든 이사회가 과정 자체를 보이콧할 것이 아니라면 그 후보들 가운데 어느 가장 나은 사람, 그나마 나은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악을 뽑느니 차악을 뽑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KBS 안팎이나 언론 관련 시민사회의 반응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대현 사장이 이명박 정부 이후에 계속 어쨌든 KBS의 관제 방송이라든지 언론 장악 논란에 관여를 해왔던 이제 임원급 인사였고 TV제작 본부장과 부사장을 지냈으니까 그래서 이병순, 뭐 김인규, 기란형으로 이어지는 체제에서 조대현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냐 뭐 이런 거에서는 전혀 이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조대현 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에 떠들썩했던 이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KBS에 누군가 출연을 못하게 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때 KBS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제 인사로 여러 번 언론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뭐 그런 과정들을 봤을 때 조대현 씨가 어떤 정치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야권 이사들의 지지를 얻긴 했지만 실제 전임 사장들의 체제와 이렇게 변별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와대나 정권 차원에서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오더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투표 결과가 이사회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뭐 KBS 안팎에도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청와대에서 언론 쪽을 이제 관장을 하던 뭐 이남기 전 수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정현 전 수석 등이 다 지금 청와대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좀 일사불란하게 어떤 의견들을 관철시키고 관장하는 통로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장투표에서 여권표가 분산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표가 분산된 거를 그런 시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KBS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의 상징성이나 실제 역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6명의 사장 후보에 오른 6명 중에 누가 되더라도 크게 변별력이 없던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제 오더를 내린다든지 어떤 그럴 필요가 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조대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조나 이런 쪽에서 요구했던 국장임명동의제나 이런 좀 어쨌든 좀 진취적인 과제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면접에서도 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뭐 그런 면으로 보자면 자유투표를 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괜찮다 이런 판단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야당 추천 이사들의 지원이 있었다. 그래서 네. 조대현 후보가 사장이 됐다. 이렇게 가정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KBS 운영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래도 그 부분이 어쨌든 기대를 하게 되는 점인데요. 그건 이제 신임 사장이 누구냐 여부를 또 떠나서 KBS 사태가 지금까지 오게 된 맥락이라는 것이 결국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어쨌든 가장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직접적으로 공영방송에 항의를 가기 시작하면서 예. 이게 촉발된 사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바닥으로 떨어진 공영방송의 위상이나 신뢰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뭐 이런 것이 지금 조대현 사장 앞에 놓여져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KBS 내부적으로는 결국엔 방송사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이제 KBS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신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동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를 어떻게 매끄럽게 연결 짓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조대현 사장의 관건이라고 할 텐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완전히 이제 흩어진 내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보직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 사장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실제 조대현 체제 KBS가 완전한 이제 어떤 정치적 독립이라든지 그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리더십을 조대현 사장이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약간 그 의문점이 찍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KBS 내부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보도된 내용대로 보면 뭐 노조도 지금 새노조 그리고 KBS 노조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새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5대 선결과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고 그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이제 구노조 그러니까 1노조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당장에 어떤 행동에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또 이제 아직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대현 사장이 뽑힌 맥락 자체가 약간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 사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냐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기류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예. 이에 대해서 아직 조 사장은 뭐 취임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5대 선결과제에 대한 입장이나 이런 것을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 임명 동의제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뭐 KBS 양대 노조가 어떤 방향을 잡아갈지도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5가지 그 선결 조건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조대현 사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이 노조가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지배구조 선결과제가 뭐냐면 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 그다음에 이제 취임 1년 경과 시점의 신임평가, 주요 국장 임명 동의제 및 국장 책임제, 부당인사 원상회복 및 인적쇄신 단행, 대합 조치 뭐 이렇게 이제 5가지인데요. 예. 이것들이 뭐 하나하나 다들 만만치가 않습니다. 가장 현실 이제 노조 쪽에서는 국장 임명 동의제가 및 국장 책임제를 해야만 어떤 제작 자율성이라든지 그 보도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 해서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앞서 있는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이라든지 그 신임평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선결과제를 조 사장이 다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현실적으로요. 그러면 사실 노조가 어느 정도 그 조사장 입장을 낸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대응 수위를 정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뭐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나 보수 쪽에서는 조 사장이 야권 지지로 사장이 됐는데 왜 조 사장한테 뭐라고 하냐 이런 스탠스를 또 취하고 있거든요.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게 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언론, 시민단체나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뭐 KBS 새노조나 KBS 내부 구성원들의 입장과 기본적으로는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사장이 어쨌든 2008년 이후에 승승장구를 해온 인물 중에 하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관제방송 논란을 일으켰던 당사자이니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뭐 이런 입장들이 이제 민주당의 주 입장이고요. 예. 새누리당은 약간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 추천 이사들이 민 것으로 알려진 홍성규 방통위원이 떨어지고 야권의 주도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진 조 사장이 된 상황이 약간 떨떠름한 표정인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직 강하게 어떤 조 사장을 우리 편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거나 뭐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예. 시민사회의 평가도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조 사장 체제가 앞선 체제들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이제 기본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사이에 KBS 사태라고 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 사장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좀 평가를 재론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들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KBS 새 사장에 대한 다른 매체들의 관심도 좀 높았기 때문에 네. 여쭤보겠습니다. 진보 진영 매체 또 보수 언론들 각기 좀 평가가 극명히 좀 다르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입장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데요. 조 사장이 선출된 직후에 다음 날이요. 한겨레는 조 사장 체제의 KBS를 분석을 전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보도 독립성으로 뽑았습니다. 예. 결국엔 KBS 사태가 기란영 사장이 보도 독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확장이 된 거기 때문에 한겨레 보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KBS 사태에 대한 이제 어쨌든 전후 맥락을 좀 담은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조선일보 보도가 재밌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조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노조 권력으로부터, 밖으로는 정권이 있지만 안으로는 노조가 있다. 예. 이 두 개의 권력으로부터 KBS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기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공영방송을 공격해야 될 때 가장 이렇게 주요하게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조가 너무 득세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결국 지금 KBS 사태도 어쨌든 노조 권력이 사장을 흔들어서 이 사장이 바뀌는 이런 사태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노조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통해서 이제 노조를 권력 집단화하는 예. 그런 이제 보도 형태를 좀 선보였습니다. 지금 조대현 사장의 선임 절차, 취임까지는 어떤 일정이 남아 있습니까? 일단 안전행 정보를 일단 조대현 사장의 단수 후보로 임명을 해달라는 그 서류가 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이제 사장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취임식이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 취임과 함께 조대현 사장이 이제 양대 노조가 얘기한 선결 과제라든지 아니면 향후 KBS의 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 사장에 대한 좀 1차적인 그 시험대는 오는 7월 30일날 재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재보선까지 KBS가 어떤 보도들을 좀 선보이냐. 예를 들면 앞서 어떤 정치적인 친소관계나 유불리 혹은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보도국의 내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좀 1차적으로 조 사장 체제에 그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올해 그 물음에 대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하는 게 뭐 첫 번째 숙제일 것 같긴 한데 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 어떤 걸로 꼽을 수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요. 예. 일단 KBS 내부적 과제로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보도 독립과 제작 자율성이 뽑힙니다. 그래서 KBS 보도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지만 KBS가 이제 그 김인규 기란영 사장 체제를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시사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그 고사 직전에 빠졌고 의미 있는 어쨌든 PD 저널리즘이 없다라는 평가들, 그러니까 시사제작 프로그램들이 완전히 붕괴됐다 이런 평가들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확립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엔 그 보도 독립성, 보도의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두 번째는 노조에서도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지만 그 기란형 체제 막바지에 굉장히 많은 부당 인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직급 간부들까지 이제 사장 퇴진에 동참을 하면서 KBS 내부 전체가 상당히 이제 좀 균열이 발생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조직을 수습할 것이냐. 뭐 이게 이제 지금 조대현 사장에게 놓여져 있는 내부적으로 가장 시급한 2가지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 이 부분을 통해서 계속 정현주 사장 때부터의 쟁점인 수신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외부적인 과제라고 할 텐데요. 뭐 당장 지금 KBS 수신료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KBS 내부에서도 결국엔 KBS 안에 어떤 그런 정리와 좀 질적 도약이 있어야 외부적으로 수신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공감대는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 조대현 체제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결국, 근데 조 사장의 임기라는 게, 기란영 사장이 남긴 임기의 자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제 길지가 않기 때문에 1년 4개월여기 때문에,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제작 자율성과 보도 독립성에 대한 좀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조 사장이 연임을 노리는, 이런, 형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예.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디어스의 김한 편집장과 함께 KBS 새 사장으로 이사회가 선임한 조대현 전 부사장 어떤 인물인지 앞으로 과제 짚어봤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금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이준석 혁신위원장이 있습니다. 김명수, 새누리당이요. 김명수 후보자 그리고 정정수 후보자, 정성근 후보자는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 주장을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효진 PD가 제작에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